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기계공학과의 김남중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내용은 2차 전지와 인공지능 교양 과목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물리 기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또한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한계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컨텐츠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 현상 예측을 위한 전통적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공학 쪽에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이 이러한 물리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들의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단점도 있어서 최근에는 그 이후에 좀 더 발달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어떠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물리 현상 예측을 위한 전통적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우리 자연 현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보고 듣는 현상들이죠. 요즘에는 장마, 철, 제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장마가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마라고 하면 태풍이 어제는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고, 오늘은 어디를 지날 거고, 또한 내일은 어디를 지날 거다라는 기상 예보, 여러분들 다 들으시죠? 이러한 기상 예보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현상을 무언가 모델을 통해서, 수치 모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나는 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예측을 한다라는 건 수학적 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텐데, 물리 과목에 나오는 물리역학적 기본 수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자연 현상, 지금 제가 예시로 든 태풍이다, 장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맨 위 그림이 지진에 관련된 그림인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중심인 진원이 있겠죠. 그리고 진원으로부터 지진이 이제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진도 5.0, 4.5 이런 지진이 발생해서 대구 지방에는, 서울 지방에는 언제 지진이 전파되었고 강도는 몇이고, 이런 거를 뉴스에서 들어본 학생들 많을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이러한 자연현상, 특히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수학적 모델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개발했고, 그러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 그에 기반하는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현상들에만 수학적 모델이 이용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는 학생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자동차 를 이해하는데도 공학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은 우리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자동차들, 스포츠카다라고 하면 유선형으로 예쁘게 생긴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유선형의 형태는 예쁜 우리 미적인 기준만을 충족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학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겠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기역학적으로 이게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선형의 자동차 바디를 설계하고 그리고 특히나 높은 속도나 가속도를 요구하는 스포츠카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유선형의 미려한 디자인을 갖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기역학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공기가 어떻게 자동차 차체를 흐르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들이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들이고 속도가 빠른 선들은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속도가 느린 공기의 흐름은 이제 상대적으로 무지개 색깔 중에서 낮은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지럽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항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이제 디자인한 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스포츠카의 형태입니다. 자, 그럼 제가 태풍도 설명했고 지진도 설명했고 그리고 우리가 공학적으로 만드는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도 다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과연 수학적 모델이 무엇이냐 라는 궁금증이 떠오를 수 있겠죠.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우리가 흐르는 물체, 유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라는 식입니다. 제가 수식을 가져와서 여러분 이 교양 과목인데 수식을 이라고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수식은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냥 물리적 의미만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유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식이고 물리적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식을 보고 있으니까 막 이상한 기호도 있고 막 화살표도 있고 이렇게 돼서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최대한 의미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은 두 개의 식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식은 Continuity Equation 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연속성 식입니다.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내가 관심 있는 최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이 같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심 있는 최적에서 들어오는 질량이 나가는 질량보다 많다라고 하면 그 최적 안에 질량이 계속 쌓이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공간에 들어오는 질량보다 나가는 질량이 더 많다라고 하면 그 최적 안에서는 질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질량이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내가 관심 있는 공간 안에서는 들어오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이 같아야 합니다. 그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식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Continuity Equation, 즉 연속 방정식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식은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들이 여러 가지 항들이 돼 있죠. 근데 왼쪽 항은 내가 힘을 받았을 때 질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그 질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힘들을 나열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질량에 관련된, 가속도에 관련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첫 번째 오른쪽 항들은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힘들이 각각의 어떤 힘이냐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텀은 프레셔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압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압력으로 질량이 움직이는 상황을 묘사하는 압력에 관련된 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의 G 화살표가 있죠. 요거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유체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 중력으로 발생되는 가속도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텀이고, 세 번째는 디퓨전 텀이라고 해서 우리가 끈적끈적한 유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유체들은 우리가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점성에 관련된 항입니다. 그래서 점성이 어떻게 유체의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항이 세 번째 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F는 ma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F에 해당되는, 그 식에서의 F에 해당되는 항들이 오른쪽에 세 힘에 관련된 항이고, ma에서 m은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식에서는 질량 대신에 rho라고 하는 밀도를 쓴 거고, 여기 dv dt는 F는 ma에서 a가 가속도죠. 그 가속도에 해당되는 항이 요 dv dt,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했으니까 이게 가속도에 관련된 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식을 설명드리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기상현상이나 아니면 지진이 전파된다, 혹은 우리가 스포츠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카를 주위를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본다 라고 했을 때 모두 쓰이는 식이 이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라는 유체의 거동을 설명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현상, 지진이나 태풍의 이동 경로나 아니면 자동차를 설계하는데 공기 역학을 이해하는 데는 이 식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풀면 여러분이 비행기의 날개에 흐르는,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날개의 주위를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오른쪽 위쪽에 보이시는 진원으로부터 지진이 전파되고 있는 속도와 경로,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미분방정식이라는 수식을 풀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푼다 라고 하면 우리 손으로 앉아서 이제 연필과 종이로 푸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미분방정식에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내가 관심 있는 형태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손으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손으로 풀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손으로 풀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자, 그럼 손으로 풀 수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풉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이용한다라는 건 수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왼쪽 위의 그림과 같이 비행기의 형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초록색 삼각형으로 잘게 잘랐죠. 그래서 초록색 삼각형과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간단한 영역으로 이 복잡한 영역을 다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영역마다 내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영역이 복잡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복잡한 영역이 들어오건 내가 잘게 자르면 내가 간단한 삼각형이나 사각형 영역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유한요소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 유한요소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그 예시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유한요소라는 거는 유한한 개수의 요소, 제가 설명드린 삼각형,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림 왼쪽 위의 그림에서의 삼각형 혹은 오른쪽 위의 그림에서의 사각형, 이 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한한 요소를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유한요소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복잡한 자연현상과 자연현상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주변에 흐르는 공기 흐름도 유한요소 해석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공학적으로 복잡한 부품들,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선풍기 날개입니다. 선풍기 날개에 의해서 어떠한 하중이 걸리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이런 것들도 유한요소 해석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림은 추진체, 연료를 분사해서 이제 로켓에서의 이제 추진체, 그래서 추진체 내부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우리 심장의 그림이죠. 그래서 심장 안에서 어떻게 피가 흐르는지, 그리고 심장의 내부나 외부에는 어떠한 하중이 걸리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데도 유한요소 해석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럼 유한요소 해석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하고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상예보에 관련돼서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학생들은 이해할 텐데, 기상예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뭐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점점 정확하게 자연현상 혹은 뭐 기계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점점 복잡한 모델이 필요한 거죠. 점점 복잡한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점점 더 높은 컴퓨터의 성능을 필요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요즘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효율화를 추진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크게 한 가지 목표는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한다. Accelerate Simulation이라는 건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한다. 시뮬레이션을 빨리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Improve Scaling이라는 건 좀 더 큰 사이즈의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내가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1이라는 영역을 겨우 해석할 수 있었으면 이제 나의 시뮬레이션 도구가 효율적이어졌으니까 10이라는 영역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네, 혹은 100이라는 영역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더 넓은 영역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자라는 연구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큰 흐름은 Improve Physical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서 물리적인 이해를 돕는데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자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해라는 건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미분 방정식,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유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일부에 대해서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 잘 맞지만 그렇지 않은 유체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많은 거죠. 아직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미분방 정식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머신러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물리현상을 더 잘 이해하는데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연구 방향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든 그림은 우리가 자연현상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략적인 개념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CNN이라는 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을 소개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이미 다루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인데 내가 뭔가 파도치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이미지라는 게 픽셀이라는 기본 단위들의 모임 이잖아요. 그래서 픽셀들의 일부를 떼와서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집어넣고 또한 그 부분을 이제 다양한 레이어들을 통과시키면서 특성을 추출해서 내가 이게 파도가 치는 그림이다. 혹은 강아지 그림이다, 개 그림이다, 강아지 그림이다, 고양이 그림이다 이런 거를 판별한다거나 아니면 파도의 높이는 얼마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모델로 활용될 수 있겠죠. 예, 컨셉에 대한 예시를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해석도 효율화할 수 있고 내가 현재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점점 더 복잡한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점점 더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써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개발될 당시에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왼쪽 그림 같이 심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히든 레이어라는 노란색 부분이 하나만 있는 레이어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분석하고 활용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자연현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도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점점 늘리면서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복잡한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인풋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인풋 레이어의 개수들도 인풋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의 개수들도 많아지고 히든 레이어의 레이어 숫자도 늘어나지만 히든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레이어 안에 노드들도 많아지고 점점 이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게 이 히든 레이어가 점점 많아져서 뭐 20개, 50개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몇백 개, 몇천 개 이런 수준이 돼 가니까 사람들이 딥러닝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잡도가 증가한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레이어들을 연결시켜주는 뭐 웨이트나 바이어스들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는 것들을 최적화해 줘야 되는 변수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컴퓨터 리소스를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컴퓨터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량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시간의 내용이고 그러면 이렇게 점점 복잡해지는 모델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간단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델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써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두 번째 물리 기반 인공지능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